봄이 어느새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햇볕이 어깨에 오래 머무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계절에 더 자주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죠. 누구에게 무엇을 말로 꺼내기도 애매한 그런 흔들림. 그 흔들림에 대해 가만히 말을 건네는 한 권의 책을 오늘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자기 긍정감 불변의 법칙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의 자기 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온 사람입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그런데 12년 동안 일본의 고액 납세자 순위 10위 안에 들었고요. 2003년에는 누적 납세액 1위에 오릅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주식 상장이 아닌 오롯이 사업 소득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을 두고 풀어낸 한 가지 주제가 다름 아닌 자기 긍정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함께 읽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책이 자기 긍정감을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진실 하나, 자기 긍정감은 매일 같은 크기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반복하죠. 그 물결을 거스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5가지 법칙으로 이 흐름을 풀어주는데요. 첫째, 내가 행복해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둘째, 내 욕망을 드러내지 않으면 병이 난다. 셋째,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인간관계는 나빠진다. 네 번째로, 성공하고 싶다면 내 마음부터 잡아라. 다섯째, 내 몸을 대접해 줘야 몸도 나를 대접해 준다. 자, 그럼 천천히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책의 첫 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혹시 공감 피로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이토 히토리는 이 말을 책의 가장 앞에 두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사회는 화합을 가장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무엇이든 갈등 없이 원만하게 넘어가는 걸 미덕으로 삼았죠. 그 덕분에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타적인 태도,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의 기분만 신경 쓰고 맞춰주느라 나의 솔직한 감정과 욕구를 자꾸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지우개처럼 닳아 없어지고 의욕도 증발해버립니다. 남에게 공감해주다가 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거죠.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원래 나를 먼저 채워야 비로소 남도 채울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만족해야 남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의 행복도 빌 수 있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 같지만 이 말을 정말로 실천하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다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등이 가려워서 남에게 긁어달라고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단번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나요? 보통은
아니 거기가 아니라 위쪽, 좀 더 위, 아니 살짝 아래, 살짝 아래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해야 하니까 속이 터지죠. 차라리 효자손을 들고 스스로 등을 긁는 게 훨씬 빠르고 시원합니다. 가려운 데를 남에게 부탁하느니 효자손을 들고 내가 직접 긁는 편이 빠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이어서 우물물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우물 안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웃 사촌이 물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선뜻 내줄 수 없겠죠. 아, 어쩌지, 우리도 부족한데 하고 말하게 될 겁니다. 원래 내가 부족하면 기분 좋게 나눠줄 수 없는 법이죠. 그런데 우물이 흘러 넘칠 만큼 물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내가 흘러 넘쳐야 남에게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을 채워두는 일은 결국 세상에 좋은 일을 흘려보내는 일이라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구한다는 각오로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에게 사랑받은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서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 이 한 문장을 매일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말해보라고 권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타마야,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아. 파동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나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이란 에너지를 전달하는 진동을 말하는데요. 비슷한 파동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다른 파동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이 처한 현실도 달라집니다.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용서, 사랑, 감사, 기쁨이라는 파동을 내보냅니다. 비굴한 사람은 참기만 하느라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죠. 이들은 매사에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이 우울과 증오, 불평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복도 인복도 끊는 고통을 줍니다. 그렇다면 결점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자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결점은 오히려 나만의 매력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모습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은 점이 하나 둘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 습관적으로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내가 너무 싫어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신세 한탄만 하는 건 에너지 소모일 뿐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의 결점이 꼭 결점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단점처럼 보이지만 그 점을 잘만 다듬으면 나만의 특별한 매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토 히토리는 자기 자신의 결점에 대해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저의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중졸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저는 최종 학력이 중졸이라는 건 완전 이득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쯤이면 나는 이미 과장으로 승진해서 꽤 높은 연봉을 받을 거야.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거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무려 7년이나 앞선 셈이죠.
더 나아가 그는 본인을 전국에서 단 한 명뿐인 카리스마 넘치는 중졸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전국에서 저뿐일지도 모릅니다. 명문대 졸업생이나 변호사는 세고 세일 정도로 많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중졸 출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제가 유일할 테니까요. 결점이 나만의 매력이 되는 순간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의 첫 부분,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장이 말의 힘입니다. 모든 단어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말에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곱씹어 보다가 겨우 깨달았는데요. 영혼이란 말에 깃든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즉 말에는 그 뜻과 같은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이토 선생은 이 말의 에너지를 천국의 말과 지옥의 말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좋은 말을 쓰기만 해도 자기 긍정감이 저절로 높아지는 거죠. 마음속에서 짜증이 난다고 해도 입으로는 나는 행복해, 나는 진짜 운이 좋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운 좋은 일을 잔뜩 선물해 줄 테니까요. 이렇게 법칙 1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명제로 끝납니다. 책의 두 번째 법칙은 욕망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오해부터 풀어줍니다. 욕망이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욕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흔히 욕망이 많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꼴사납다, 독하다고들 말하죠. 사회적 인식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사이토 선생은 이 인식이 사실은 옛 지배 계급이 평민들에게 심어놓은 쇠뇌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나 귀족들은 평민들이 욕망을 가지면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욕망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일반 국민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일이라고 지은이는 짚어줍니다. 욕망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있어야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한 끝에 욕망을 이루고 마침내 만족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만약 인간에게 욕망이 필요 없었다면 진화의 과정에서 이미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일화가 이어집니다. 계란을 10엔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도 욕망입니다. 유쾌한 욕망이죠. 진심으로 절약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게 재미있어서 멀리까지 장을 보러 갑니다. 게다가 건강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등산이 취미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산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몸까지 건강한 겁니다. 욕망이 곧 살아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발견입니다.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유쾌한 욕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모도 젊고 에너지도 넘쳐 흐릅니다. 반대로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부쩍 늙어 보이고 인간적인 매력도 없습니다. 삶에 낙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이어서 사이토 히토리는 어머니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등교한 적이 거의 없고요. 지각과 조퇴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었거든요. 어머니는 말썽꾸러기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셨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파도 학교는 꼭 가야 돼.
으이구,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때는 어머니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에 닿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억지로 학교에 보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때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사회생활하면 잘할 거야. 엄마가 장담하는데 너는 어른이 돼서 일하면 엄청 인정받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유명해질 거야. 그래서 엄마는 우리 복덩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때가 너무 기대되거든. 어머니의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가 사이토 히토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깊숙이 새겨졌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걸요. 이 일화 다음에 책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삼나무와 소나무의 특징을 잘 아시죠? 삼나무는 곧고 바르게 자라는 반면에 소나무는 자유롭게 휘면서 자랍니다. 삼나무도 소나무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은 채로 자라죠.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억지로 남을 따라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소나무는 원래 구불구불 휘면서 자라는 게 자연스럽죠. 그게 타고난 본성이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니까요. 구불구불 휘어야 행복한데 억지로 곧게 뻗어나가면 나뭇가지에 금이 가고 부러지기 일쑤입니다. 이것을 인생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 뭘 해도 일이 자꾸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그리고 시련에 대한 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힘들다는 말은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와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웁니다. 산다는 건 어쩌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사실 고통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이토 선생이 평생 잡고 살아온 한 문장이 따로 있는데요.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배우고 깨달으면 문제는 놀라울 만큼 단순해지니까요. 그리고 행운의 통장 잔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행운의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데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니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웃을 때마다 긍정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달콤한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자, 이제 법칙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은이는 책의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인간관계는 나빠진다고 못 박습니다.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야나 잘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하다 보면 일도 잘 풀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만족하기 때문에 타인이 원하는 것도 쉽게 이해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원하는 것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법이죠. 사이토 선생이 권하는 단순한 처방이 하나 있는데요.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아자, 아자, 아자! 반복해서 기합을 넣으면 저절로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하고 강한 에너지를 내뿜게 되면 누구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0번 외치는 걸 추천하는데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에 10번이든 100번이든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도 저자는 색다른 관점을 들려줍니다. 같이 우울해지는 건 상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이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같이 우울해지는 건 서로를 위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동정심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좋은 감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어두운 감정에 내 마음까지 끌려간다는 겁니다. 공감 피로에 자주 시달리는 분들에게 특히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긴 사람은 이미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만 내뱉게 되고 그 말을 받아주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나에게까지 그대로 전파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역시도 에너지가 떨어지죠. 결국 서로의 에너지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동정심은 서로를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밝고 긍정적인 말을 외치십시오. 금방 건강을 회복할 거야 또는 분명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따뜻한 에너지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도움을 사이토 히토리는 음덕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남몰래 도와주는 행위를 음덕이라고 하죠. 음덕은 신이 무척이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은 음덕을 쌓으면 지금 삶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큰 복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칙 3은 복수에 대한 의외의 처방으로 닫힙니다. 누가 봐도 악인인 사람을 보면 분노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지금 배우는 중이구나 하고 가라앉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저 사람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그저 관망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빨리 배우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응원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적어도 나는 저렇게 되지는 말자라고 되뇌면 끝입니다. 그 이상은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게 오히려 복수하는 길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철저한 복수라는 이 통찰,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성공과 마음의 관계를 다룹니다. 저자가 책에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비유가 그릇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흔히들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품이나 역량 등을 그릇에 비유하죠. 그분은 진짜 그릇이 크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야. 아유, 쟤는 어쩜 그릇이 간장 종지만도 못한지 모르겠네. 그릇의 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릇은 무한대라고 지은이는 짚어줍니다. 자기 그릇은 인생이 잘 풀릴 때 점점 더 커집니다. 사람은 성숙해질수록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릇이 필요해지거든요. 다시 말해 자기 그릇은 무한대입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자기 그릇도 끊임없이 커지니까요.
그렇다면 그릇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이토 선생은 의외로 단순한 출발점을 알려줍니다.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원망했던 사람도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천성이 낙관적이야. 이게 나의 치트키지. 내가 훨씬 잘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긍정감이 확 오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이 따라옵니다. 잘 나가는 누군가를 흉보는 건 패배자의 투정일 뿐입니다. 만약 나의 경쟁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면 분명 나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흠을 찾고 트집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공존공영이라는 단어가 이 구간에서 핵심을 짚어줍니다. 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구나. 같이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즉, 공존공영이라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경쟁자마저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성공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공의 가장 본질적인 비밀이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집요하게 파고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똑같이 도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가. 저는 이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국수집 비유를 들려줍니다. 국수집을 운영한다면 어떤 재료로 국물을 우려낼지부터 면발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때 맛있는 국수를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국수집이니까요. 그런데 맛있다고 해서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부터 손님이 이용하는 식기와 테이블, 매장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해야 하고 밝은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겠죠. 손님한테 네라고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손님한테 들리지 않고 너무 크면 손님이 깜짝 놀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진 사이토 히토리의 신조가 등장합니다. 먼저 베풀어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이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냐고요? 상대방에게 가장 큰 이득을 안겨준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보상을 받거든요. 상대방이 이득을 보면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다루는 한 줄의 시 같은 문장이 나타납니다. 지금이 최고요. 지금이 최악이라. 이건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읊어준 시 구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면서 성장합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실패했을 때 후회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천재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도해보고 잘 안 되면 고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책이 내미는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1000번을 고치면 성공에 이르니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꾸준히 고치고 바꿔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이토 선생은 재미있는 비유를 꺼냅니다. 신이 주신 아이디어, 영감을 활용하라. 우주에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거대한 기억 저장고가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보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정보를 보내줍니다. 비유하자면 아카식 레코드는 인터넷 검색 엔진이고 인간은 그 검색 엔진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이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색 엔진은 누구에게나 같은 답을 주지 않는다고 지은이는 덧붙입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한 정보를 떨어뜨립니다. 그 조건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즉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마지막 비유는 일본의 후지산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높은 산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산은 바로 기타다케라는 산입니다. 후지산과 기타다케의 높이 차이는 고작 583m, 1.2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인지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은 아주 작은 차이를 끝까지 파고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법칙 4의 마지막은 경영에 대한 저자의 신조로 끝납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선 제 마음이 즐거워야 직원들도 즐겁고 직원들이 즐거워야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가 빠진 회사는 아무리 훌륭한 경영 기법을 적용해도 꾸준히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나의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책의 마지막 법칙으로 넘어가 봅니다. 5번째 법칙은 내 몸을 대접해 줘야 몸도 나를 대접해 준다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사이토 선생은 먼저 사소한 짜증을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처방을 들려줍니다. 나만의 소화법을 개발해라.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히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과자 봉지가 깔끔하게 안 뜯기고 확 찢어지면 갑자기 짜증이 나죠. 이런 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나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어떤 사람이나 일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바로바로 해소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가 납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지인이 들려준 한 가지 처방이 이렇습니다. 화가 끓어오를 때 이런 생각을 해서 넘긴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한테 닥칠 재앙을 내가 대신 받았나 보다. 차라리 내가 겪어서 천만다행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 가능성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게임처럼 다룬다고 책은 적습니다. 지금 보스와의 경기에 들어갔다. 여기서 버티면 레벨업이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죠. 짜증나는 상사, 까다로운 고객 같은 문제 상황을 나를 괴롭히는 불운이 아니라 성장 구간에 등장한 보스 몬스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피해자 모드에서 챌린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법칙 5가 결국 닿는 곳은 내 몸이라는 가장 가까운 동행자입니다. 내 몸을 대접해줘야 몸도 나를 대접해준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내가 나를 잘 대접해야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또 나도 남을 똑같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을 대접해야 할까요? 내가 내 몸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대접을 잘 해줘야 몸도 나를 대접해 줍니다. 내 몸은 신처럼 귀한 영혼이 머무는 집이다. 앞으로는 내 몸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잘것없어 보이던 내 몸이 조금은 신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자는 최소한의 멋에 대해서도 짧지만 무게 있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최소한의 멋은 나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사람은 적당히 멋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멋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치장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거나 비싼 물건으로 자신을 꾸미라는 말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멋이란 사실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릇으로 시작했던 이 법칙은 한 인물의 불운과 해석에 대한 일화로 끝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9살에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등을 전전하다가 자전거 상회에서 견습공으로 일했죠.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늘 건강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과 무학, 허약 체질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겨울이었으면 꼼짝없이 저승길로 갈 텐데 여름이라 살았네. 게다가 이런 일을 겪고도 멀쩡하다니 난 정말 운이 좋아. 그러니 뭐든 할 수 있어. 누가 봐도 불운한 사고였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마쓰시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건 운이 좋은 증거라고 해석해 보십시오. 이렇게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끊임없이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중립적입니다. 완전히 좋기만 한 일이나 완전히 나쁘기만 한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좋은 일로 만드는가, 어두운 면을 먼저 보는가, 딱 그 차이뿐이죠. 그리고 책 전체의 가장 깊은 한 문장은 실수한 나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관한 겁니다.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자신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못할 때는 버린다는 자세로 자신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건 조건부 사랑 아닐까요? 조건부 사랑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처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했을 때도 나고 망했을 때도 납니다. 실수한 나도, 창피한 나도, 한심해 보이는 나도 전부 다 나일 뿐입니다. 그 모든 나의 모습을 통째로 끌어안는 태도가 바로 자기긍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대신 나 자신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자기긍정감은 과거의 완벽한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실수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그 한심해 보이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어른의 자기애입니다. 책을 덮으면서 잠시 가만히 앉아봅니다. 사이토 선생이 이 책에서 우리에게 건넨 가장 큰 위로는 자기 긍정감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끌어올리는 대신 자리를 비워두는 일, 자기 긍정감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그 자리를 매일 조금씩 가꾸는 일. 책의 마지막에 지은이가 남긴 한 줄은 이렇습니다. 이왕 태어난 거 조금이라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죠. 멋지게 산다는 건 어쩌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한 번 더 미소를 지어주는 일,
오늘 가려운 데를 효자손을 들고 직접 긁어주는 일, 밀려나는 마음의 의자 하나를 내 마음의 정원에 다시 가만히 갖다 놓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덮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정원에 작은 의자 하나를 둔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시고요. 그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